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좋아하는 일이 있나요? 저는 남들이 들으면 우습다고 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글을 읽고 탐구하고 모르는 것을 알아가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학교 가는 게 즐겁고 수업 시간이 재밌다고 한다면 저 같은 괴짜는 처음 본다며 주변에서 늘 짓궂게 놀리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던 순간도 있나요? 저는 공부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지만 마음껏 할 수는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방 한 칸에 부모님과 제가 겨우 다리를 뻗어서 잠을 자야 하는, 말하자면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이라면 아이가 책을 읽고 글을 좋아하며 기뻐하셨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일 대신 공부를 하게 될까봐 늘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책 읽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지만 우리 집 형편에 책을 사주는 게 사치일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집도 원래부터 가난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꽤 동네에서 인기 있던 곳이라 찾아오는 단골들도 많고 수입도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건물 사장이 월세를 마구 올리더니 제가 태어날 때쯤 우리 집이 운영하던 식당 옆에 더 크고 저렴한 곳을 차려 손님을 다 빼앗아갔다고 했어요. 이미 올라간 월세 때문에 은행에 빚을 지고 있던 차라 자본을 이용해 영업하는 식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가게는 폐업하게 됐고 갚아야 할 빚만 잔뜩 늘어난 채 어머니는 다른 식당으로, 아버지는 근처 공장이나 공사장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면 집 밖으로 나가 무슨 글이든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극장의 영화 제목, 길거리의 간판들, 그리고 누군가 버린 신문지의 내용, 가끔 보이는 빵이나 과자 봉투 등. 그래서 국민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기뻤습니다. 읽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학교에서는 별 노력 없이 늘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어린 시절 늘 깨끗하고 단정하지 못하고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 가져오지 않는 학생은 선생님께 밉보이기 일쑤였습니다. 이유도 없이 차별받고 미움받는 일이 많았지만 저는 그런 무시에 익숙해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부모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성구야, 혹시 고등학교를 안 가거나 상고는 어떠니? 어머니, 고등학교가 어쩌면 제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상고는 그도 그럴 게 제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가 사립학교였어요. 공립이랑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사립학교라는 것이 뭔가 더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은 입학 전부터 비상이 걸린 겁니다. 하지만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했던 두 분은 아들에게 어쨌든 고등학교는 졸업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썩 내키진 않지만 어떻게든 보내는 보자 하는 심정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쩌면 이게 제가 배움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된 책상도 없는 집에서 공부하기가 무리라 저는 매일 1시간씩 일찍 등교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주말에는 아버지가 일하시던 건설 현장을 따라 일을 도왔죠. 어떻게든 제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풍, 수련회, 수학여행, 저한테는 모두 사치였어요.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었죠.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면 저는 학교가 쉬는 김에 아버지를 따라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부었어요. 아이들은 오히려 그런데 참여하지 않는 저를 유별나다고 생각했죠. 매일 코피가 터질 정도로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 삶의 반복이었어요. 덕분에 성적은 늘 1등을 유지했죠. 친구들은 제가 말하지 않은 비밀 과외나 교습소를 다닌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기적으로 혼자만 공부하는 깍쟁이라고 생각했죠. 학교 수업에서는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그 시간이 아니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배울 수 있는 곳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난이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돈을 벌어요. 자기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다가 결국은 몸이 상해요.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죠. 근데 돈이 아까우니까 참아요.
별거 아니겠지. 곧 낫겠지. 병원에 갈 돈이 아까워서 억지로 참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께서 계속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속이 답답하다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소화도 안 되네. 그렇게 웃어버리셨어요. 손가락과 발가락은 하도 바늘로 따서 피딱지가 안 잡고 답답하다며 가슴을 두드려서 가슴팍에도 멍이 드셨죠. 얼굴빛도 점점 안 좋아지고 살도 계속 빠지셨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큰 마음 먹고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곧 나을 건데 뭐하러 그런데 돈 쓰냐며 사양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제가 억지로 모시고 갔죠. 췌장암, 그것도 이미 많이 전이가 되었다고 해요. 왜 진작 오시지 않았느냐고. 생존율이 5% 미만의 가장 무서운 암 중 하나래요. 아직 수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 그 뒤부터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아버지는 틈틈이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느라 일을 줄이셨고 치료비며 수술비까지 병원비는 생전 처음 보는 숫자들이 말도 안 되게 가볍게 쏟아지더군요. 저는 주말에만 일하던 공사장을 평일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돈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일하고 학교 가고 일하고 학교 가고 그 와중에도 이 악물고 성적은 유지했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괜찮아지셨다면 그런 고통은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고3, 19, 이제 막 봄이 지날 무렵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은 말도 안 되는 정도의 빚에 허덕이고 있었죠. 학교에 내야 할 기금들도 어느 날부터인지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올 사람도 없는 장례식은 장례식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어요. 가장 싼 수의에 가장 저렴한 관, 산소 자리를 쓸 돈도 없어 화장했고 유고를 모실 돈도 없어 제일 싼 도자기에 담아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픔을 곱씹을 새도 없이 아버지는 다시 공사장으로 나갔죠. 그때부터 다시 아버지와 둘이서 죽어라 일했지만 빚은 줄어들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 담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성구야, 요즘 무슨 일 있니? 지금 회비랑 학교 기금이 많이 밀렸다는구나. 네. 이대로 졸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이제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아깝지 않니? 네. 저는 어차피 저의 이런 사정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초, 중 등 시절에 겪었던 선생님들 모두 그러셨었거든요. 제 사정 같은 것은 관심도 없으셨고 제 사정을 알고 일부러 저를 차별하던 분들도 계셨었죠. 그래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형식적인 대답만 대충 하고 있었죠. 선생님한테 무슨 일인지 말해주면 안 되겠니?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려본 담임 선생님의 얼굴은 정말로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집안이 가난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에 오게 된 이야기. 주말에는 아버지를 따라 공사장에서 일하던 것. 그 사이 어머니가 아프셨고 입원하신 동안 빚이 늘어 학비를 내지 못하게 된 것.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 빚을 갚으려 공사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리게 된 것까지.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그랬구나. 네가 참 많이 힘들었겠다. 아휴,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선생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관심 없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고생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선생님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저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네 나이에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구나. 지금까지 밀린 기금들은 앞으로도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졸업을 못하게 되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구야. 이 일은 선생님이 이사장님과 이야기해 볼 테니 너는 일단 걱정 말고 학업에 집중하렴.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중에서야 담임 선생님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바로 이사장님을 찾아가셨다고 해요. 입학 때부터 늘 1등을 유지했던 터라 이사장님도
이미 저에 대해 알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이사장님, 성구 학생이 학교에 내야 할 비용들을 모두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밀린 회비 때문에 졸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학생 한 명을 두고 교칙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대로 고등학교를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친구예요. 본인도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고요. 저도 성구 학생의 명성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늘 수업 전에 가장 먼저 와서 교실에서 공부하더군요. 방학 내내 도서관에도 자주 오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정해진 규칙에 예외를 두게 되면 분명 어딘가에서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당장 규칙을 수정할 수도 없죠.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봅시다. 그 후로 선생님과 이사장님은 어떻게든 제가 졸업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쓰셨다고 해요. 선생님들과 회의를 소집해 논의한 끝에 결국 방법을 찾아내셨죠. 성구야,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장학금을 받기에는 네가 이제 졸업이 코앞이라 지금 신청 기간도 끝났고 학교 예산도 매년 말에 다음 해 예산을 다 정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괜찮아요, 선생님. 고등학교를 끝까지 못 마칠 수 있다고 늘 생각했었어요. 네 가정사를 허락 없이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대신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이사장님도 네가 공부를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아까우니까.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과도 이야기해봤는데 다들 네가 고등학교는 꼭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하더구나. 이제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간 면담이었는데 뜻밖의 이야기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부금을 조성해서 네가 그동안 내지 못한 회비들과 앞으로 졸업 때까지 부담해야 할 비용들을 모두 내기로 했다. 나와 이사장님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다 조금씩 부담을 했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월급에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지만 분명 적은 금액도 아니란다. 하지만 그동안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인지 다들 알기 때문에 두 발 벗고 나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지금까지처럼 공부에 집중하렴. 그리고 네가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학교에 나오는 게 우리한테 받은 것들을 갚는 방법이란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말고 공부에 집중하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높이로 앉아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손은 제가 지금까지 잡았던 그 어떤 사람의 손보다 듬직하고 따뜻했습니다. 학교는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한번 생긴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막연하게 대학은 가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못 간다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예비고사가 끝나고 얼마 후 담임 선생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본고사 시험을 안 본다던데 맞니? 네, 선생님. 대학은 안 가려고? 네, 고등학교 졸업도 선생님들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까지 바라는 건 지금 제 상황에서는 사치예요. 저한테 과분한 결정입니다. 아버지랑도 이야기 나눠봤니? 네,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끝까지 마치는 것도 반대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만은 꼭 하고 싶다고 부탁드렸어요. 그렇지만 대학은 제가 차마 그것까지는 바랄 수 없어요. 선생님이 아버님이랑 한번 이야기해볼까? 그러셔도 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시간을 내기 매우 어려우셨지만 끈질긴 연락 끝에 결국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선생님과 기나긴 상담을 계속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아내 잃고 3일장을 채 치르기도 전에 제가 먼저 해야 했던 게 출근이었습니다. 지금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예요. 저도 제 아들한테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진 않지만 당장의 방법이 없어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일해서 갚을 수도 없고. 하지만 아버님, 성구 성적 아시잖아요. 지금 성적으로는
대입 시험에도 분명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은 어디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가진 학생들 많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저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태어난 거. 남들은 부러울지 몰라도 그걸 지원해주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저주나 다름없어요. 대학에 입학하면 뭐합니까? 등록금도 못 낼 텐데요. 괜한 희망 심어주느니 그냥 시험도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압니다. 저 녀석 성적이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거요. 근데 그거 받아도 학교 다니고 교재 사고 서울에서 살려면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는 동안 저 혼자 벌어서는 학교 가기 전에 거리에 나앉는 게 빠를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은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애썼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죠. 졸업 일수를 빠듯하게 채우고 친구들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성인이 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졸업식에도 가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졸업전과 성적 우수상을 들고 담임 선생님께서 집 앞으로 찾아오셨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제가 실컷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성구야,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건 알아. 살면서 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지. 하지만 너처럼 공부를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도 매우 드물고 중요하단다. 내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선생님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그래, 그러마. 앞으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말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어.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어떤 방법으로든 길이 네 앞에 나타날 거다.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공장과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정말 잠잘 틈도 없이 일을 해나간 덕분에 빚은 어느 정도 청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늦었지만 아버지 몰래 대학 시험을 봤습니다. 예전만큼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를 놓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 발표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였죠.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시작되었거든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할까? 대학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라도 꺼내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이만큼 공부했구나 만족하고 앞으로도 모른 척 살아갈까? 우선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성구야, 어쩐 일이야? 오랜만이구나. 저는 이번 시험의 합격 사실을 선생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저 이번에 대학에 가려고 시험을 봤습니다. 정말이니?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난 네가 그대로 포기하면 어쩌나 했어. 선생님 아니셨다면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노력과 선택은 온전히 네 몫이었는걸. 이건 네가 해낸 거야. 그동안 공부도 꾸준히 했나 보구나. 선생님들, 성구가 대학 시험을 봤어요, 이번에. 그러자 제가 들어올 때부터 무슨 일인지 궁금해 귀를 쫑긋하고 있던 교무실의 선생님들이 일제히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성구야, 축하한다. 대단해, 성구야. 일하면서 공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들은 네가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그리고 제가 왔다는 이야기에 이사장님도 교무실로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어요. 장하다. 나는 늘 네가 성실한 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줘서 고맙구나. 모두의 축하를 받고 선생님께서 저녁을 사주시겠다고 하여 우리는 삼겹살집에 갔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가 진작에 너에게 더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상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대학 입학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래서 너는 대학에 가고 싶은 거니?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배움을 더 하고 싶어요.
공부가 좋아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배운 것들을 이용해 제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지금 네 성적이라면 장학금은 이미 확정일 거다. 다만 서울에서 지내는 비용이나 학교를 다니면서는 돈이 계속 들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네가 진정 대학에서 공부를 하길 원한다면 선생님들과 서울 가는 기차표와 약간의 생활비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 이건 학교에서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우리 학교 학생이 한 명이라도 더 재능을 빛낼 수 있다면 그만한 투자가 어디 있겠니? 일을 계속하며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성구, 너라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다. 아, 괜찮습니다. 일하는 건 이제 익숙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꼭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너를 도와준 사람들을 더 뿌듯하게 해주렴. 바로 다음날 선생님은 이 사실에 대해 이사장님과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에게 서울로 가는 교통비용과 한 달 정도 생활하며 쓸 수 있는 생활비를 모아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저는 더더욱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대학? 하지만 성구야,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합격했어요. 제일 좋은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좋은 곳이에요. 다른 비용은 제가 더 열심히 일하면서 부담할게요. 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평생 공사장에서 일하는 것 말고 공부해서 더 큰 세상으로 나가보고 싶어요. 미리 상의도 없이 대학에 지원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대답이 없으시더니 잠시의 침묵 뒤에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이왕 하는 거 개천에서 용 한번 나보자. 안 될 거 뭐 있니? 우리 아들이 개천 용이 한번 돼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그동안 일하고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다. 못난 부모 만나서 고생했어.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유골함을 붙들고 울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보, 성구가 대학에 합격했어.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다네. 그래서 서울로 간대. 우리 아들. 어쩌다 이런 부모 밑에서 저렇게 똑똑한 아들이 태어났을까? 어쩌다가. 우리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저 녀석 그렇게 좋아하는 책도 실컷 사주고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시켰을 텐데. 우리 아들이 뭔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네. 저 착한 것.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도 싫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고. 여보, 당신이 거기서 많이 도와줘. 우리 아들 앞으로도 잘 될 수 있게 당신이 많이 도와줘. 설레는 대학 입학. 다행히 좋은 성적으로 기숙사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청난 곳이었어요. 학교에 몇 개를 붙여놓은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 명품 가방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지나가다 구경하기도 힘들었던 파란 눈의 외국인이 교수님으로 들어와 수업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학교의 도서관은 제가 이제껏 봤던 곳 중 가장 많은 책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곳에 있는 게 모두 꿈만 같았습니다. 당장 돈을 벌기 위해 이전처럼 공사장을 전전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신입생이 된 기분을 마음껏 즐기는 사이 저는 학교 공부와 일을 반복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중 교장 선생님께서 지인분의 자녀 과외 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과외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며칠간 공사장에서 일할 수 있는 돈을 2시간 정도 만에 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렸고 아버지도 매우 기뻐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일하는 시간은 더 적고 생활비는 더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늘어난 여유 시간만큼 이 악물고 공부했죠. 그리고 저의 첫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은 좋은 성적으로 우리 학교의 후배로 입학했습니다. 덕분에 주변의 다른 부모님들까지 소개해달라며 과외 자리가 몇 개 더 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후배로 들어온 제자와는 그 후로도 좋은 친구가 되어 서로의 배움을 도와주고 속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알뜰히 모은 돈으로
스승의 날 선생님을 찾아뵈어 처음으로 카네이션도 달아드렸습니다. 병원비를 다 갚고 집안도 차차 안정을 찾아갔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고, 연구실에 들어가 급여를 받으며 연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처음으로 해외 워크숍도 다녀왔어요. 비행기를 처음 탄 날의 그 두근거림은 지금까지도 가끔 생각나요. 제가 평생에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 둘 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 후 좋은 기회를 얻어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한국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첫 제자와도 연락하고 지냈죠. 놀랍게도 제자는 교육 전공을 이수하고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자마자 모교를 찾아갔죠. 선생님, 저 왔습니다. 이제는 이사장님이 되신 담임 선생님은 안 본 새에 많이 늙으셨어요. 성구야, 어서 오렴. 교무실에 있던 저를 아는 다른 선생님들도 너도 나도 반겨주셨죠. 학교 곳곳에는 제 입학 내용이나 수석 졸업 이야기, 해외 연구 사례가 채택된 이야기까지 작은 지역 신문의 내용도 스크랩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성구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너처럼 공부를 좋아하는 애는 없을 거야, 아마. 아니에요, 선생님. 그때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기회도 다 없었을 겁니다. 돌아가신 이사장님도 늘 너를 자랑스러워 하셨어. 형, 이제 수업 끝났어? 방금 종례까지 마치고 오는 길이야. 한국은 아예 들어온 거야? 이번에 근처 대학에서 전임 교수 자리를 제안받아서. 이야, 잘 됐네. 축하해. 그 후 저는 학교 근처의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모교에도 자주 왕래했습니다. 대학의 제안에 고등학교와 우리 대학 간의 멘토 프로그램도 만들고,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 어떤 시설들이 있고 전공들이 있는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했어요. 제가 받았던 것들은 이거보다 훨씬 큰 것들이었지만 조금씩 갚아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많은 학교가 그러하듯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었어요. 이전에는 학생들로 가득 찼던 교실이 이제는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어떻게든 재정난을 막아보려고 운동장을 반으로 잘라 문화센터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을 모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차 학교에는 제가 알던 선생님들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저의 담임 선생님이었던 선생님도 퇴임을 앞두셨습니다. 어쩌면 자네가 마지막 이사장일지도 모르겠어.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맞아요, 이사장님. 어떻게든 학교는 지켜갈 것입니다. 아이들이 배움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우리 학교가 없어지면 근처에 공부할 만한 학교는 1시간을 더 걸려 가야 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학생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학생들이 없으니 재단 예산도 예전 같지가 않아. 퇴임을 앞두고 이사장님의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사장으로는 저의 첫 제자이자 친구인 창호가 맡게 되었죠. 첫 근무지였던 곳에서 이사장까지 든 그도 학교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근무하던 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총장님, 아이고 이사장님. 각자 21살, 19살로 만났던 저희는 어느새 나이 지긋한 어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맡게 되었어요. 새삼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학교에는 더 이상 졸업생을 배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하하, 근처에 신도시가 생겨서 다들 가까운 데라도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나 봐. 이대로면 정말 학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저에게 처음으로 배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준 뜻깊은 장소였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를 문 닫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방법이든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것저것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들린 학교의 도서관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너도 책 읽는 거 좋아하니?
네, 방학인데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니 대단하구나.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은 놀러 갈 돈도 없고 학교가 아니면 책 읽을 곳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뿐이에요. 이름이 뭐니? 지금 몇 학년이야? 윤태영이요. 지금 2학년이에요. 지난번 대학 교류 프로그램 때 봤어요. 거기 대학 총장님이시죠? 대학 교류 프로그램 때 왔었어? 우리 대학에 관심이 있니? 아니요. 어차피 돈이 없어서 대학은 못 가요. 졸업하면 아버지 따라서 일할 거예요. 그냥 어차피 평생 갈 일 없는 곳이니까. 한 번쯤 어떤 곳인지 구경이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아이를 보니 어릴 적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묘안이 생각났죠. 이사장님, 혹시 2학년에 윤태영이라는 학생 알아요? 아이, 그럼요. 지금 2학년 1등이 그 친구예요. 얼마 전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받았고요. 그 아이 대학은 안 갈 생각이라던데. 집이 많이 어렵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입학한 것도 졸업생들 기부금 덕분에 다닐 수 있었고, 아버지께서도 졸업하면 바로 자기 따라서 일하라고 성하셔서요. 그의 성적이면 이름 있는 대학도 충분히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아이 중에 성적은 좋은데 입시 준비는 안 하는 친구들 꽤 있죠. 그렇죠. 말이 좋아 사립학교니 예전이랑 달라요. 특히 이 주변에 돈이 있는 친구들은 다들 주변 큰 도시나 서울로 가버려서 대부분 애들이 가깝거나 갈 만한 학교가 없어서 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럼 혹시 아이들 입시비를 지원해주고 명문대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명문대 프로젝트요? 네. 좋은 대학으로 입시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주변 관심도 높아질 거고 졸업한 동문도 학교에 더 신경을 쓸 거예요. 그 후 저와 이사장님은 졸업한 동문을 몇 주씩이나 설득해 학교에 우수한 성적을 가졌지만 입시를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입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조성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기금을 많이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멘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이들이 사교육은 받을 수 없지만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왔죠. 저와 이사장님은 각종 입시 트렌드를 발빠르게 파악했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각종 전형에 대해 살펴보고 또 살펴봤어요. 기금 조성을 위한 동문들에게 연락도 멈추지 않았고요. 그 학생들이 서울의 이름 있는 대학에 합격하고 그 다음 해에 태영 학생은 한국의 가장 좋은 명문대로 손꼽히는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그 효과는 엄청났어요. 지역신문에서는 연탄집 아들이 사교육 없이 명문대에 갔다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게 모두 이사장님과 인근 대학 총장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저희 두 사람도 이 학교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다른 동문들에게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의 기금뿐 아니라 칠판이나 책상 같은 노후한 시설을 교체해주겠다고 나서는 분들도 있었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학생 수가 많이 부족해. 무슨 방법이 없을까? 혹시 우리 대학에 부속 고등학교로 변경하면 어떤가? 부속 고등학교?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텐데. 원래 같은 재단도 아니었고 말이야. 유명 지역 대학의 부속 고등학교라고 하면 다들 멀리서도 찾아올 텐데. 우리 대학 부설이 된다고 하면 이런저런 지원들도 더 다양하게 해줄 수 있을 테고 말이야. 하지만 내가 총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참, 나도 재단과 교수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네. 그 후로 저는 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대학 교수들에게는 더 나은 인재를 양성해 대학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설득하며 또 임직원 자녀들이 다닐 경우에는 혜택을 주면 어떨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죠. 다행히 직원들은 대다수 찬성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전부터 제가 모교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학교에 후원을 해주는 기업들과 재단장들을 만나 다시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도 찾아가고 이사장도 고등학교의 동문과 재단 사람들을 만나 설득했죠. 다행히 동문은 모두 찬성한다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육부를 통해 정식으로 부설 고등학교를 편입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여러 기업에서 저희를 도와주고 싶다고 연락이 오더군요. 그래서 이 기회에 오래된 학교 건물을 새롭게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우리 대학의 한 건물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거리가 멀어 오기 힘든 친구들을 위해서 한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스쿨버스를 기부해 주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제가 사랑했던 학교와 추억이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애썼던 것뿐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간절함에 응답해 저를 도와주실 줄이야. 고등학교 때의 은사님들처럼 저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다시 한번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과정이 끝나고 3년이 지난 후 마침내 우리 대학의 이름이 붙은 제가 애정하는 고등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애써주던 선생님들도 모두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를 이어갈 수 있었죠. 이 소식은 연일 지역 뉴스와 SNS에 오르내렸습니다. 학교의 문을 여는 날, 많은 졸업생이 모여서 함께 축하를 해주었어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꿈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같은 동문으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총장님, 태영 학생, 태영 학생뿐 아니라 이제는 다 자란 청년들이 된 아이들도 함께 방문을 해주었더군요. 총장님, 이사장님, 두 분 덕분에 지금 제가 이런 대학 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아들 명문대생이라고 그렇게 대학 가는 거 반대하던 저희 부모님도 얼굴에 늘 웃음꽃이에요. 주변에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시는지 몰라요. 아니다. 너희가 잘해준 덕분에 학교를 살릴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은혜는 내가 아니라 너희에게 배움의 공간을 마련해준 학교에 갚아나가렴. 학교는 그동안 졸업생들의 활약이 알려지면서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또 같은 재단 소속의 직원,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직원 중에 일부러 이곳으로 전학시키는 직원들도 있었죠.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전 이사장님이시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너무나 감사한 은사님이 계세요. 그분과는 고3 때 담임과 제자로 처음 만나게 됐죠. 그때까지 저는 제 가난과 삶에 대해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분은 달랐어요. 먼저 제게 다가오셔서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함께 애를 써주셨어요. 제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감사한 분입니다. 그분 덕분에 제 인생 전체가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많은 동문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재단 소속의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은사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이용해 꼭 보답하겠다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늘 그분이 제게 해주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지만 제가 이룬 모든 영광은 모두 그분의 몫입니다. 또 공부는 모든 아이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가 바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 친구들은 학원이나 과외로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저처럼 가난한 집안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더 큰 기회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누군가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아이들도 마음껏 공부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장학금을 설립했습니다. 장례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었던 감사한 은사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학업에 뜻이 있지만 가정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지원할 방법이었습니다. 은사님이 이 모습을 보셨다면 누구보다 감동받으셨을 텐데, 돌아가신 그 전 이사장님과 다른 선생님들도 말이죠. 그 점이 매우 아쉽지만 비록 하늘에서라도 그분들이 보시고 아, 우리 제자 참 잘 키웠다 하면서 뿌듯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여러 지원이 늘어나면서 이전보다 훨씬 활성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행복한 점은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교실에서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교를 졸업한 후배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함께 노력한 결과의 보답 같아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던 덕분에 할 수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저 자신의 노력과 끈기 덕분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너무 좋아해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해나갔던 어린 날의 저 자신이 저는 가끔 대견해집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도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그래서 혹시 포기했나요? 아니면 포기할까 망설이고 있나요? 제가 감히 포기해라 하지 마라 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금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더 이 악물고 달려들어 보면 어떨까요? 제가 공사장을 전전하면서 코피가 터져가면서도 아침에 늘 1시간 일찍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주어진 시간에 늘 전력을 다해 공부했던 것처럼 지금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너무 간절한 일이 있다면 딱 한 번만 더 온 힘을 다해 부딪혀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 뜻에서 어떤 길이 열릴지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